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은 그 박지원에 대한 소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열하일기에 일야 구도하기 라는 이제 명심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열하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구불구불한 강을 이제 9번 건너면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생사를 넘나들면서 깨달았다는 어떤 그것을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원문은 이제 이렇게 읽으시고 제가 그 글을 한번 쭉 읽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거처는 산중에 있는데 바로 문 앞에 큰 시내가 있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어 큰 비가 한번 지나가면 시냇물이 갑자기 불어서 전차와 기마, 대포와 북소리를 듣게 돼서 그것이 이미 귀에 젖어버렸다. 나는 옛날에 문을 닫고 누운 채 그 소리들을 구분해 본 적이 있었다. 깊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은 듣는 사람이 청아한 까닭이며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소리. 이것은 듣는 사람이 흥분한 까닭이며 뭇 개구리들이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 이것은 듣는 사람이 교만한 까닭이며 하고, 지금 교재에는 제가 이렇게 생략을 했습니다만 여길 이어서 조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축에 격한 가락인 듯한 소리. 이것은 듣는 사람이 노한 까닭이다. 그리고 우르르 쾅쾅하는 천둥과 벼락 같은 소리는 듣는 사람이 놀란 까닭이고, 찬물이 보글보글 끓는 듯한 소리는 듣는 사람이 운치 있는 성격인 까닭이고, 검은고가 궁우에, 그러니까 고전 음악의 음계를 얘기합니다. 궁우에 맞는 듯한 소리는 듣는 사람이 슬픈 까닭이고, 종이창에 바람이 우는 듯한 소리는 듣는 사람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 부분이 제가 생략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모든 소리는 올바른 소리가 아니라 다만 자기 흉중에 품고 있는 뜻대로 귀에 들리는 소리를 받아들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청아한,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맑은 소리겠죠. 그 다음에 교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좀 교만하고 좀 이게 게으른 그런 까닭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렇게 들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사고비를 넘나들면서 9번이나 생사를 넘나들면서 적은 글을 그러면 낮에 또 밤에 이렇게 넘는 것을 한번 또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낮에 강을 건너는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위험해서 물을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요동 땅에 들어오지 못했을 무렵 바야흐로 한여름 떼약볕 속을 가는데 호련히 큰 강이 앞을 가로막아 붉은 물결이 산같이 일어나서 끝을 볼 수 없었다. 아마
천리 밖에서 폭우로 홍수가 났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을 건널 때는 사람들이 모두들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기에 나는 그들이 모두 하늘을 향하여 묵도를 올리고 있으려니 생각했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탕탕이 돌아 흐르는 여기서는 탕탕이라는 건 이제 물이 세차게 흘러간다는 물이 거세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거세게 돌아 흐르는 물을 보며 굼실거리고 으르렁거리는 물결의 몸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고 시선은 흐름에 따라 내려가는 것 같아 갑자기 현기가 일면서 현기증이죠. 일면서 물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 얼굴을 젖힌 것은 하늘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숫째 물을 피해서 보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게 눈과 어떤 시각적인 어떤 체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그 겨를에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겨를에 잠깐 동안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었으랴. 그러니까는 그 잠깐 동안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눈과 그 눈으로 이걸 보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거죠. 이것이 낮에 내가 눈으로 그 무서워서 보려고 하지 않았던 이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낮이 아닌 밤에는 또 어떤지 한번 우리가 청각적으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밤의 동황은 뭐예요? 오히려 낮에 봤던 그런 시각적인 것보다 오히려 그 듣는 소리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과 귀에 이거 봤던 이유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는데 그거에 대한 밤에 그 도강한 또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위험이 이와 같은데 이상스럽게 물이 성나 우러대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 물이 그 겁나서 봤던 것들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죠. 물이 성나 우러대진 않았다. 그러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요동에 들이 넓고 평평해서 물이 크게 성나 우러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물을 잘 알지 못하는 까닭에서 나온 오해라는 것이죠. 오해인 것이다. 요하가 어째서 울지 않을 것인가? 그건 밤에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한 곳을 보고 있는 눈에만 온 정신이 팔려서 오히려 눈이 있을 것을 걱정해야 할 판에 무슨 소리가 귀에 들어온단 말인가. 그런데 이젠 전과는 반대로 밤중에 물을 건너니 눈엔 위험한 광경이 보이지 않고 오직 귀로만 위험한 느낌이 쏠려 귀로 듣는 것이 무서워서 견딜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제야 도를 알았다.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죠.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자는 귀와 눈이 누가 되지 않고 귀와 눈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더욱 밝아져서 큰 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낮에 도강하고 또 밤에 또 도강하고 듣는 거 보는 거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그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또 보고 전체적으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먹기에 달렸대요. 마음먹기에. 그에 대한 또 그렇게 보면 마음먹기에 달렸는데 해석을 보면 자 이제까지 나를 이제까지 이제 가던 같이 하던 나를 도와주던 그 시중 마부가
말하자면 말한테 이제 밟혔나봐요. 자, 말한테 발을 밟혔기 때문에 그를 뒷술에 실어놓고 이젠 내가 직접 박지원이가 손수 고삐를 붙들고 이제 강 위에 떠 안장 위에 무릎을 구부리고, 그러니까는 원래 이제 그 마부가 있었는데 이제는 말이 있었다면 이제 박지원이 이제 말에 이제 직접 등에 이제 올라탄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이 좀 이게 물이 넘실댔겠죠. 물이 엄청나게 넘실댔는데 여기에 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올라가 이제 앉은 거죠. 그래서 안장 위에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모아 앉았는데 한번 이제 말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곧 그 깊은 강물에 빠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물로 땅을 삼고, 그러니까 떨어져도 겁나게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나는 이제 이걸 땅을 삼고 물을 이제 옷으로 삼고 그 물로 몸을 삼고 물로 성정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마음을 거니까 이러한 마음의 판단이 한번 이제 내려지니까 내 귀 속에서 어때요? 이런 강물 소리가 마침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9번이나 이렇게 무서운 강을 건너는데도 두려움 없이 아주 편안하게 마음이 태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마치 방 안에 어떻게 그냥 앉아 있는 것처럼 기거하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옛적에 우가 강을 건너, 여기서 우라는 것은요 전설 속의 그 왕을 얘기합니다. 전설 속에 왕이 있었는데 이게 그 어떤 여기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자, 전설 속의 그 왕이 건널 때 누런 용이 배를 등으로 져서 지극히 위험했다고 해요. 그러나 생사의 판단 일단 마음속에 정해지자 용이라 해서 크게 보일 것도 없고 도마뱀이라고 해서 작게 보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와 빛은 모두 뭐예요? 밖에 외물이라는 것이죠. 이 외물은 항상 사람을 눈과 귀를, 그러니까 눈과 귀를 누가 돼서 보고 듣는 기능을 마비시켜 버린대요. 이것이 이렇게 같은데 하물며 이런 강물보다 이 강물이 지금 이렇게 무섭다고 느끼는 이렇게 험한 물길을 건너고 이런 물길을 걷는데 이거보다도 더 험한 게 뭐예요? 이거보다도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인생의 길이라는 거죠. 그 인생의 길은 뭐니까? 외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이 위험한 길을 건널 때 저게 이렇게 듣는 거 니야말로 얼마나 치명적인 병이 되겠냐. 결국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박지원의 소설은 소설 속에서는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 지금 이렇게 본 모든 수풀에 대한 이제 뼈대를 보면 결국에는 어떤 거예요? 같은 그 물소리라도 다르게 들리는 것은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같은 거라도 마음 때문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계가 이제 낮에 이제 그 강을 건널 때 했는데, 위험해서 물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낮에는 어때요? 무서우니까 낮에니까 눈에 보이니까 이것이 무서워서 물을 보려고 하지 않는. 그다음에 또 밤에는 어때요? 밤의 도광에서는 오히려 이 눈으로 본 거보다는 오히려 귀로 듣는 소리가 더 무서운 거죠. 소리가 더 무섭고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에서 이제 눈으로 가고, 그죠? 눈으로 가고 이 눈에서 또 어디로 가요? 이제 귀로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눈과 귀 이렇게 가면서 어땠어요? 이 박지원은 여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눈으로 보고 듣고 무서운 것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네 번째 구절에서요. 깨달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엔 뭐예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 강을 이렇게 건너는데 편안함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편안함이 왔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눈과 이런 귀가 다 뭐예요? 밖에서 오는 외물이라는 거죠. 예. 이 외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인생은 어때요? 이 인생은 살아가는데 곧 다 하나 뭐라고요?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우리는 이 그 박지원 소설을 또 읽으면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지원 그 소설의 아주 대표적인 거 그냥 하나씩만 좀 읊어보고 이 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암 소설 중에 대표적인 거 이제 꼭 보면 일단 그 당대 지배층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라든가 그 방향이 달랐으니까 그 연암 속에 이제 주인공을 이제 그 이 세상 사람과 이제 대립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그 소설을 세 개로 제가 좀 나누면 평민계층이 이제 주인공인 작품이 이제 그 예덕선생전, 그리고 마장전, 그리고 광문자전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락한 양반이나, 그 다음에 이제 운둔자, 뭐 중인 이런 서열계층의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이제 민홍전, 그리고 김신전전, 그 다음에 우상전, 그 다음에 이제 양반, 평민, 동물 또는 이제 다른 양반과 대립되는 작품으로는 이제 허생전, 양반전, 호질 뭐 이렇게 있습니다. 다 이렇게 유명한데요. 특히 뭐 여기 호질 같은 경우는 이제 호랑이가 이제 꾸짖은 그래서 이제 뭐 호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지금에서 뭐 다 이렇게 뭐 보기는 너무 시간이 많고요.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 거 이제 제가 예덕선생전하고 민홍전, 그리고 이게 하나씩 대표적으로 허생전 이렇게 하나씩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덕선생전은요, 어떤 인물 그 지배계층의 이제 풍자라기보다는요, 이제 당대 사회 구조에 대한 전체에 대한 이제 풍자로 해서 이제 스케일이 크죠. 그래서 이 예덕선생전을 보게 되면 성귤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덕무라 이제 연암 박지원의 이제 제자입니다. 그래서 실내는 이제 이덕무인데 이 사람과 이덕무 이 사람의 제자인 그 자목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자목이 이덕무의 제자인데 이덕무가 이 엄행수, 이 엄행수가 이게 예덕선생님으로 이제 엄행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엄행수는 여기서 엄행수는 이제 신분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과 이제 사귄다 해서 이제 이 자목이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목 선생, 그러니까 이 이덕무가 이 엄행수라는 사람과 사귀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사귄다고 해서 이 제자가 이 이덕무 선생님 밑에서 떠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덕무 선생님이 이제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로써 사귀는 것은 한마디로 지속성이 없다. 그래서 덕으로 사귀어야 한다고 이 자목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엄행수는 밑에서 또 얘기하지만 허식이 없고 천진하다는 거죠. 천진하고 천진해서 내가 얘와 덕을 갖춘, 그러니까 예덕 선생으로 존경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덕 선생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겁니다. 선귤자와 이렇게 자목은 엄행수가 행동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말로만 하지 사실 서로 어떻게 관계를 가졌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게 말로만 이 예덕 선생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요 바로 뒤편에 좀 더 나오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엄행수에 이제 네 가지 이 엄행수가 네 가지 행동을 예를 드는데 엄행수라는 분은 이제 천한 일 하면서도 어떻고요? 성실하고 생산적인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초라한 이제 흙벽집에 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천하다고 해서 이제 이런 사람과 선생님이 사귄다고 해서 이제 제자가 떠나려고 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초하게 살지만 아침이면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지게를 지고, 이게 말하자면 이제 똥을 치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똥찌개를 지고 그 마을을 다니며 뒷간을 치운대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모으는 거죠. 경제적으로 부를 이제 축적하고 매년 한 6천을 이제 너끈히 번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굉장히 좀 많은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6천전을 너끈히 벌고, 그래서 이런 어떤 똥치는 이런 체면보다도 편리함을 또 추구한답니다. 그 외에 이제 물어봤는데, 왜 좋은 옷을 이렇게 돈도 잘 벌고 그런데 왜 좋은 옷을 입어라고 이제 권하니까, 그러니까 이 소매가 넓은 옷이나 이런 새 옷 같은 건 똥 치는데 이제 불편하다고 해서 사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또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이지만 결국 어떤 예의 범절도 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런 명절이 되면 어때요?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주변에 인근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세배도 다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엄행수라는 사람은 결국에 어때요? 천진하고 그죠? 허식도 없고 그리고 예도 알고 해서 나는 예덕 선생이라고 이 사람을 칭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덕 선생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허례허식을 일삼고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경제를 모르는 이런 양반들을 비꼽는 거죠. 양반 사대부 행동을 비판하는 소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무시하는 평민, 천민도 예의 범절을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똥지게 치는 이런 우리 엄행수처럼 예덕 선생님처럼 하는 사람도 예도 알고 생산적 이렇게 일을 이렇게 돈도 모으는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역사적인 주체 이 양반들은 어때요? 이런 생산적인 않고 책만 읽고 나 잘났다고 말만 하고, 그죠? 양반으로부터 평민 대중으로 옮겨갈 것을 걸 것이라는 연함의 어떤 그런 생각, 그런 사상이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몰락한 양반, 이런 운둔자 서열계층의 이제 작품인 민홍전을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홍전은 민홍이 어떤 인물이라기보다는 연함과 어떻게 이런 거 떠나서 민홍전을 보게 되면요. 일단 민홍과 연함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민홍의 어떤 해학적인 풍자, 어떤 독설 같은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대화 나누는 걸 한번 봐볼까요? 연함이 이제 민홍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귀신을 보았냐? 하니까 민홍이 이렇게, 이 연함은 이제 원래 있는 집안이고 양반이죠. 그러니까 등잔 밑에 있는 당신이 귀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엔 등잔 밑은 어때요? 어둡죠. 어두운 곳에 이제 양반들의 실체를 숨겨뒀다는 거죠. 그래서 밝은 태도로 생활에 나가는 양민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일부 양반계층의 어떠한 그런 것을 이제 풍자했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또 연함이 그럼 당신은 신선도 보았겠네요. 그러니까 민홍이 답하길 그래. 우리 가난한 사람이 다 신선이다. 왜냐면 이제 가난한 사람은 이제 욕심도 없고 또 진실된 데 비해서 부자들은 어떻다고요? 탐욕스럽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런 양민을 착취하는 현실을 풍자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홍전에 그 황충 이야기가 나와요. 이 민홍전에 이제 황충이 이제 그 조그만 벌레거든요. 조그만 벌레인데 한 번은 이 전국적으로 이 벌레가 굉장히 심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이제 이런 황충의 벌레가 많이 생기니까 이 관청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이걸 잡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홍이 이제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황충 잡아서 무엇하게? 그러니까는 이따 이 조그만 벌레 가지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이 조그만 이런 벌레 가지고 걱정할 게 뭐냐는 거죠. 이제 민홍 생각이 보기에는 이 종로거리, 종로에 이제 그 지식층들 있는 종로거리에는 어때요? 한길 가득히 오고 가는 것들이 모두 황충일 뿐이다. 이렇게 풍자하며 비꼬고 있습니다. 양반 사이의 이제 부조리와 모순을 통렬히 비판하면서 평민처럼 이렇게 성실하게 생활인으로 건전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고 무의도식하며, 그러니까 양반들이죠. 이런 뺄마다 당파 싸움만 하는 이런 양반 계층에 대한 경계를 할 것을 또 이 민홍전에서 또 우리가 엿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로 이번에 요거 뭐 세 번째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평민 양반들의 이런 이제 대립되는 작품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양반전 호질,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허생전을 좀 예를 좀 보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생전에 보시면 이 허생전은요 굉장히 이게 이 박지원의 이제 대작 중에 한 작품입니다. 이제 3대 작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로 좋은데, 자. 어떤 인물이나 지배계층의 풍자가 아니고 당대 사회 구조 전체에 대한 이제 풍자로 이제 스케일이 큰데요. 얘도 허생전의 이제 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주인공인 허생이 나오고요. 그 아내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또 변승업 부자도 나오고, 이제 이완대장이 주인공으로 이제 인물과 대립하는 이제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허생의 양반이죠. 양반인데 매일 집에서 책만 읽고 생산적인 일을, 지금 말씀드린 생산적인 일을 이런 걸 하지 않으니까 아내가 집에 이제 배가 고프고 독에 쌀은 떨어졌고 그러니까 계속 책만 읽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런 불평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한 번은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이 허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방에서 책만 보지 말고 나가서 이제 도둑질이라도 해갖고 와라. 지금 당장 내일 쌀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겠고 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도둑질이라도 해와라.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해서 이제 허생이 이제 집을 말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말없이 나와서 부자인, 그 당시 그 옆에 이제 부자인 변승업을 찾아가요. 변승업을 이제 찾아가서 변승업에 이제 찾아가서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만냥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또 이완대장이라는 사람을 또 주인공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완대장은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이고 그 당시 어영청의 대장이었어요. 어영청. 어영청의 대장 실존 인물인데, 이 당시 북벌론에 대한 어떤 이제 북벌에 대한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인물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냥 있는 이름을 그대로 사실성을 높여가지고 이런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 어떤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인물을 집어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허생과 아내 이제 그 갈등을 이제 빚는 이야기 지금 좀 말씀드리면서 노동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독서만 일삼는 이 양반에 대한 무능력을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둘째 이제 허생이 그 변성업과 관계를 맺는 이야기죠. 그래서 변성업의 만냥을 빌려서 처음에는 그 이 허생이 이 만냥을 빌려서 과일 매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총 매점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변산반도에서 이제 그 도둑들에게 주고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래서 그들을 무인도로 이끌어서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돈을 이제 벌어요. 이 무인도에 가서. 그래서 거기 얻은 걸 가지고 이제 그 해외 무역으로 해서 이제 이 엄청 100배인 100만 양을 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50만 양은 바다에 버리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을 구제하고 나머지 그 10만 양으로 그래도 10배죠. 만 양을 빌렸으니까 남은 10만 양으로 이 빌린 부자인 변승업에게 빌린 돈을 이제 청산했다는 이런 내용으로 그 양반 사회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연암에 이제 경제 그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셋째 허생이 그 이제 이 허생이 한번은 이제 이 이완 대장에게 그 묻습니다. 이제 북벌의 중요한 그런 걸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완 대장은 북벌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을 내가 그 이 북을 칠 때 여기에 대해 훌륭한 내가 사람을 그 치는 것을 내가 이제 그 청거해 줄 테니까 그러면 임금이 그 삼고초려를 그 3번 찾아가서 그 무릎 꿇고 할 수 있냐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완 대장은 할 수 없다고 답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얘기는 그 나중에 이제 한번 혼나는데 보세요. 훌륭한 인재가 등용되지 못한다는 어떤 이런 그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번 물어봐요. 사대부 그러면 사대부 자식들에게 이렇게 청나라의 변발과 이 변발이라는 것이 이제 중국 남자들 이제 전통 머리 깎는 스타일이죠. 이렇게 왜 머리에 보면 이제 한쪽은 뭐 이렇게 이쪽 깎고 뭐 이쪽만 머리가 좀 남고 뭐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청나라식으로 머리를 깎고 이때 조선시대 때만 해도 양반이 머리 깎는 건 뭐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 깎고 청나라식으로 옷을 입혀서 유학을 이쪽 공부를 시킬 수 있겠냐? 청나라가 이제 발달한 이 나라를 문물을 배우게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배우기 위해서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이완 대장은 머리 깎고 이런 거 할 수 없다고 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완 그 대장을 아주 호되게 혼내께서 이완 대장이 이제 도망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허생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박지원은 직접 열하에 다녀오면서 청나라에 다녀오면서 이 조그만 조선보다도 더 강대하고 훈련도 더 잘 돼 있는 이런 큰 국가를 보고 이건 되지도 않는다. 이런 청나라를 배워야 된다. 이런 북학 사상을 솔직히 드러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생전에서 연합에 대한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경제 문제를 이제 부각시켜서 그 시대의 그 인재 등용 제도의 모순과 훌륭한 사람을 정말 뽑아서 등용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권력층의 어떤 부패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훌륭한 이렇게 발달한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런 걸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박지원에 대해서 또 2시간에 걸쳐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